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출판사 열림원, 저자 김지수,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질문하고 경청하고 기록하며 27년째 기자라는 업을 이어오고 있다. 패션지 마리끌레르 보그 에디터를 거쳐 현재 디지털 경제미디어 조선비지에서 문화 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이어령 1934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석좌교수, 동아시아 문화도시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신문의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월간 문학사상 주간으로 편집을 이끌었다. 서울올림픽 개폐 회식을 주관했으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다. 프롤로그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남자들은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 추레해지기 마련이지만 나의 스승은 매주 화요일 깨끗하게 다려진 터들넥 스웨터를 입고 목에 확대경을 걸치고 나를 맞았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마음껏 슬퍼했고 여한 없이 기뻐했다.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감정의 근육과 지승의 근육이 자극받아 경련을 일으켰고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가을 단풍, 겨울산, 봄의 매화, 그리고 여름 실록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는 나의 흉곽과 나의 뇌각을 뒤흔들어 최대치의 나로 넓혀갔다.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빌려온 진실은 빌려 입은 수위만큼이나 부질없다고 느꼈다. 이제 나는 나에게 꼭 맞는 영혼의 속옷을 찾았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 특별한 수업의 초대장을 건넨다. 위로하는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어진 목소리, 부디 내가 들었던 스승 이어령의 목소리가 갈피마다 당신의 기존에도 철량하게 들리기를. 궁극적으로 이 책은 죽음 혹은 삶에 대해 묻는 이 애잔한 질문에 아름다운 답이다. 더불어 고백건대 내가 인터뷰어로서 꿀 수 있었던 가장 달콤한 꿈이었다. 2021년 10월 김지수 차례 1. 다시 라스트 인터뷰 2. 큰 질문을 경계하라 3.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 4. 그래서 외로웠네 5. 고야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6.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7. 팥뿌리의 지옥, 팥뿌리의 천국 8.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고향 9. 바보의 쓸모 10. 고통에 대해서 듣고 싶나 11. 스승의 눈물 한 방울 12. 눈부신 하루 13. 지혜를 가진 죽는 자 14. 또 한 번의 봄 15. 또 한 번의 여름 16. 작별 인사 라스트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이어령 선생님의 말처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가 인터뷰의 핵심이다. 돌아보면 선생이 이 시대에 대중 앞에 서서 쓰고 말한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동굴을 들여다보고 그 벽에 삶이라는 빛에 열매를 들이우는 능력은 선생이 가진 특별한 힘이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말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의 예지는 너무 생생해서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그의 힘찬 육성의 일상 곳곳을 파릇파릇하게 파고든다. 이 어령은 내게 면도하지 않은 모습조차도 보여주기 싫어했다. 옥색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은 168cm의 이 단정한 이인은 중국차와 싱싱한 청포도, 호두를 가득 담은 볼이 놓인 기다란 테이블에서 나를 기다렸다. 마인드를 비워야 영혼이 들어간다. 나는 가만히 선생 앞에 빈잔을 바라보았다. 컵 하나에 굳은 몸과 컵 하나에 조석지변하는 마음과 컵 하나에 담긴 태초의 공허를 가득 찬 술잔으로 찰랑대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과 비어있는 찻잔으로 우주의 공허와 맞닿은 영적인 사람들이 뒤엉켜 돌아가는 세상,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가끔 우주를 향해 제 각자의 언어로 건배사를 하며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이어령이라는 어른을 만나 그가 어둠과의 팔씨름으로 갑을 치른 달고 깊은 공허를 나눠 마시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일. 공포는 없으신지요? 자신은 없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최초로 죽음학을 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고 감당을 못했어. 그것을 본 한 기자가 물었지.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느냐? 로스가 이렇게 답했다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전혀 다른 거야.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 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정말 비유가 너무나 적절하고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장 안에 있는 호랑이와 철장 밖에 있는 호랑이 정말 너무 다르잖아요. 유언이라는 거짓말.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시간에 글 한자라도 더 쓰고 죽자. 그것이 평생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쳤던 내 삶의 최후 진술 아니겠는가? 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의연하던 말일세. 그러니까 글쓰기는 선생님이 종교였군요. 그런 셈이야. 내가 내 삶은 다 기프트라고 했었지. 내가 산 물건도 따져보면 다 글을 써서 산 거야. 체중계를 보고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요즘엔 아프니까 밤낮 몸무게를 재거든. 시간에도 무게가 있어. 매일 가벼워지거든. 옛날에는 무거워지는 걸 걱정했는데 지금은 매일 가벼워지는 게 걱정이야. 디지털 저울은 액정에 숫자 나오면 끝이지만 옛날 체중계는 동그랗게 얼굴이 달려 있었어. 질문 하나 하겠네. 한밤에 까마귀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한밤에 까마귀는 안 보이겠지요. 한밤에 까마귀가 안 보이더라도 한밤에 까마귀는 어딘가에긴 있어. 그렇지? 어둠이 너무 짙어서 자네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리고 한밤에 까마귀는 울기도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울음소리도 듣지 못해. 이게 선에서 하는 얘기네. 한밤에 까마귀는 있고 한밤에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탄생, 만남, 이별, 죽음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밤의 까마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을 느끼는 거라네. 한밤에 까마귀를 보고 그 울음소리를 듣는 거. 그러면 깨닫게 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어긋남 혹은 스파크가 도미노처럼 내 이웃, 그 이웃의 이웃, 나아가 전 세계의 종으로 횡으로 은은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걸. 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진실이 있다. 정육점 고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 미래의 시체라던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생각난다. 우리는 모두 앞으로 시신이 될 사람들이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결국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사랑하고 일하는 것도 다 유전자를 퍼뜨리며 일관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자, 맹자, 노자도 국가와 인류 존속을 위해 프로그램 선전원들이지. 나라에 충성을 바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인구 조절이라고 하잖아.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 인구 조절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또 놀라운 신비가 있어. 어떤 신비요? 이런 재앙이 끝나면 인구가 확 올라간다는 거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 유대인 수용소에서 경험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그런 거잖아.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서로 살려고 악다구니를 쓸 줄 알았다는 거야. 극한 상황이 오면 악마의 본성이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어. 못된 깡패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나치 장교 중에서도 인간적인 사람이 있어. 배신하는 놈은 평소 믿었던 사람이야. 극한에 몰리지 않으면 인간은 모르는 거라네. 수용소에 와서 비로소 인간의 민낯을 본 거지. 보통 때는 감추고 살아. 자기도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걸세. 불이 나봐야 알고 홍수가 나봐야 알고 코로나가 덮쳐와야 아는 거야. 나를 덮고 있던 이성과 이학을 다 들춰내는군요. 극한 상황이. 그렇지. 극한 상황이 노인 인간을 관찰하고 그 반응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실존주의라네. 그런데 자네가 내게 부탁해 처음 물을 때 자네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지극히 윤리적 발상이야. 사람들은 남의 부탁을 잘 안 들어줄 것 같지만 실험해보면 돕는 자들이 훨씬 많아. 이게 윤리적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네.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성성설이냐 성악설이냐 논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건 윤리적 판단이지. 진의 세계에 들어가면 선과 악은 다른 차원으로 그게 진짜냐 가짜냐고 갈라져. 인간이 참인가 거짓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이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의 물음하고는 다른 거네.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닌 한 커트의 프레임. 죽기 직전 눈앞에 인생의 파노라마 필름처럼 펼쳐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닐세.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야. 한 커트의 프레임이야. 인생이 파노라마가 아니라 한 커트 한 커트 연결되어 라는 말이 새로웠다. 3D 영화가 아니라 마치 흑백 무성 영화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억의 극장에 저장되고 있겠지. 그리고 어느 날 가장 대낮에 가장 눈부신 순간에 편집되어 펼쳐지지.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혼자 쓴 글인 줄 알았지만 글도 말도 함께 나은 것이었다는 깨달음이요. 젊을 때도 그걸 알았지만 안다는 것과 깨닫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였어. 천지 차이야. 지금은 몸으로 그 사실을 느끼고 있다네. 특히 나처럼 환자가 되면 그 느낌이 더 강렬해져. 건강했을 때는 혼자 걸어 다녀도
걸어 다녔는데 요즘엔 가끔 부축을 받거든. 완전한 의존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상호성을 느끼고 있다네. 지팡이에게 무게를 실으면서 중얼거리는 거야. 완전히 독자적인 힘이라는 게 없구나. 내가 몸이 아프니 저 의자에 매일 누워있어. 낮이고 밤이고 앉아있고 누워있지. 오늘은 자네 온다고 새 옷 입었지만 평소엔 겨우 휴지로 코나 풀고 있다고. 여기서 누워서 코푼 휴지를 저쪽 휴지통에 던지는데 어느 날은 딱 꼴인이 돼. 기분 좋지.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는 거야. 나이스 샷. 그러다가 내 모습이 처량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한다네. 작은 죽음들의 시간, 정적. 병원이 깊어질수록 선생님은 밤이나 낮이나 소파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가 앉았던 자리는 움푹 파여 있었고 체온이 남아 따뜻했다. 나는 스승의 체온과 최적을 느끼며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곤 했다. 동무 없는 그 외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기도로 토로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네. 나도 이렇게 외로운데 신은 얼마나 더 외로울까? 자네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가정해 보게나 얼마나 외롭겠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간의 외로움과 비교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동무해 드릴까요? 외로운 시간에 등이라도 긁어드릴까요? 옷자락이라도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대하고 힘센 구제의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고독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피조 세계 위에 홀로 서 계시잖나. 돈의 길, 피의 길, 언어의 길,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돈에 대해서 난 좀 색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네. 대학 다닐 때였어. 집사람하고 나는 명동의 토양이란 찻집에 들러서 차를 마셨지. 그런데 돈을 내려고 보니 지갑이 빈 거야. 저런, 그래서요? 급히 다녀올 때가 있으니 음악이나 듣고 있으라고 하고 집에 갔지. 유일하게 현찰이 될 만한 물건은 영어사전이었어. 그걸 전당포에 대신 고물 책방에 갖다 주면 당장 차값, 우동값이 나오거든. 그걸로 데이트 비용을 썼지. 그렇다고 내가 젊은 나이에 돈이 없어서 사전 팔다니 비참하다. 그랬을 것 같아? 아니야. 사전 팔아 우동 한 그릇 먹었으니 셰익스피어가 쓴 것보다 더 많은 영어 단어를 내가 먹어치웠다고 기고만장했지. 몇십만 영어 단어가 내 뱃속에 싹 들어갔잖아. 그리고 놀았단 말이야. 돈 때문에 배를 고르신 적은 없으시고요. 돈에 군색했던 적은 말할 것도 없지. 다만 돈 때문에 내가 남의 집 담장을 넘었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점이야. 돈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어. 돈은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인간이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것이 돈이라네. 피, 언어, 돈을 기억하게. 그렇다면 돈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 돈은 나의 최고의 협력자가 되고 하인이 되면 나는 최악의 인간이 되는 걸세. 여전히 새벽녘에 자주 깨치나요? 요즘은 좀 괜찮네. 그런데 예전엔 비명을 지르고 나면 새벽 4시 44분을 지날 때가 많았어. 음기와 양기가 바뀌고 어둠에서 빛이 생겨나는 주음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닭이 울고 새들이 울지. 마지막 선물, 선생님 말해보게. 혹시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라면서요.
선생님, 이번 책의 제목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할까 합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내지 마. 저 세상 갈 쯤에 이 책을 내게나. 라스트 인터뷰에 자네가 썼잖아. 내가 사라진 극장에 엔드마크 대신 꽃 한 송이를 올려놓겠다는 얘기를. 나는 자네의 그런 맥락을 좋아했다네. 마지막을 써내려가는 지금까지 나는 이 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이 아름답고 고독한 생애를 살았던 스승이 당신의 가슴에 안기는 마지막 꽃 한 송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유언이 유서로 기록되는 이 책이 엄격한 문자가 아니라 독자들의 삶에 찰랑이는 비유의 말로 남기기를 바란다고. 흔히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법으로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의 양인 채로 나와 당신의 삶이 교제하길 원했다. 에필로그. 눈 감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네. 가슴이 두 방망이질을 쳤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에 윤기가 돌았다. 오래전에 숙면여대 강연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여학생 한 명이 발을 동동 구리며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위에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나한테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러더군. 선생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생뚱맞은 말에 나는 몹시 당황했네. 그래서 그만 차갑게 툭 던지고 말았지. 학생, 그게 뭔 소린가.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내 맘대로 하나. 그 여학생은 손등을 눈물을 훔치면서 슬퍼하며 돌아갔네. 선생은 그래도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얼마 전에 그날의 일들이 떠올랐어. 그 아이는 아마 내 책을 읽고 나를 좋아하게 됐겠지. 그런데 한 존재에 깊이 의지하면 이 사람 이 세계에서 사라지면 어쩌나. 더러 겁이 나거든. 어렸을 때 엄마와 애착이 심해지면 치맛자락 붙잡고 그러잖아. 엄마, 나 두고 죽으면 안 돼. 그때 엄마가 엄마 안 죽어. 너 두고 절대 안 죽어. 그러면 마음이 풀리고 안심이 되지. 아무리 어린애라도 죽는다는 걸 왜 몰라. 그런데 엄마가 너 두고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란 없는 거야.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거라네. 선생님은 오래전에 20살이었던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나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했다. 그때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는 게 아니었다고. 30분 넘게 추위에 덜덜 떨며 당신을 기다리던 그 아이에게 이 말을 했어야 했다고. 난 절대로 안 죽는다.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서 글 쓰고 말할 거야. 어머니가 내게 해줬던 것처럼 걱정 마. 나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얼었던 두 손으로 비비며 너무 기뻐하겠지. 그 순간 주차장의 자동차들은 팡파르처럼 경적을 울릴 거야. 죽음을 이긴 승리의 트럼펫이 울리는 거야. 그러면 그 춥고 멋없는 콘크리트 차고는 초원으로 변하고 꽃들이 사방에서 피어나겠지. 만개한 꽃을 바라보듯 그가 웃으며 도팩처럼 말을 마쳤을 때 내 뒷밤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책상 앞 통유리 너머로 6월의 장미꽃 몇 송이가 바람에 산들거렸다.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던 분, 내가 영화감독이라면 엔드마크 대신 장미꽃 한 송이를 올려놓겠다던 그의 말이 그렇게 실현되었다. 나 절대로 안 죽는다.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서 글 쓰고 말할 거야. 좀 마지막에 나온 말에서 저는 연상이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영화 같은 장면이 스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도 이효령 선생님을 좋아해서 유튜브 강연이나 인터뷰 형식의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음성이 느껴지고 저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분의 음성과 어떤 스타일로 말하는지 그냥 다 그려지더라고요. 정말 늘 죽음을 생각하는 죽음은 늘 삶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메멘토 모리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